네, 이제 9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뭐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제 진정이 됐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진정 기미를 안 보여서 아마도 올해는 코로나 얘기를 계속하면서 한 해가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 재밌는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이라는 데는 수업료를 내고 학위만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캠퍼스에 있는 여러 또 도서관이라든지 뭐 또 여러 또 카페테리아라든지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학생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또 교수들과 만남을 하기도 하고 수업 이후에 또 이런 티타임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맥주 한잔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게 대학원 과정인데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강의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또 전달하는 한계도 있고 또 학생들과 교류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쉽고 답답하지만 현실적인 데서는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3만불 시대의 여러 가지 또 변화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에 일어난 여러 산업의 변화라든지 또 한국 경제의 변화라든지 한국 위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이 나름대로 급부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급부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이전보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나은 세계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의 진단 키트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환자들을 진단하고 분류한다든지 또 전 세계가 주목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코로나를 또 진단하는 드라이브 트루라는 그런 게 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데 살 때 주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주문을 하고 받아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죠. 그 정도로 뭐 좀 특이하지만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이랬던 그런 그 프로세스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낀 거는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한국이 의외로 위기에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외국에서 오히려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사실 그동안 한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가지고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한국에서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도 한국이라는 코리아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오히려 가격을 저평가 당하거나 또 오히려 또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보여주는 여러 행태라든지 또 유럽이 또 대응한 여러 행태들을 보면서 그런 나라들보다 오히려 한국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인상을 저희가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태가 한국이 그 대외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업에 연결시키고 또 기업에 연결시키고 우리나라의 제품과 서비스에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또 여러 향후에 그 발전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뭐 가볍게 제가 좀 몇 가지 얘기하고 싶었지만 조금 빠르게 지나오면서 지금 놓쳤던 몇 가지 부분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최근에 사실은 이제 그 미국과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도 몇 가지 이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리한 협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군 주둔과 관련된 비용은 소파라는 한미 그 상호 그 주둔과 관련된 협정이 있습니다. 그 협정의 원칙에 따라서 보통 한국이 보통 뭐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1조 이하에서 1조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액수로 작년에 체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주한미군 그 주둔 비용을 미국에서 처음에 요구한 게 약 6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6조 원. 6조 원은 달러로 따면 60억, 약 50억 달러. 50억 달러면은 뭐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100억 달러였던 적이 있으니까 50억 달러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실제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사실은 이제 6.25 사변 이후에 휴전 협정 이후에 주한미군이 일부 주둔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은 초기 협정은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주둔 비용과 관련된 협정에 의해서 미군 주둔과 관련된 주로 부지라 땅이라든지 인력의 지원 같은 그 부분에 관해서 한국은 좀 무상으로 지원하고 미군은 그 대신 미군 자체 주둔 비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겠다. 이게 대원칙이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북한의 여러 몇 가지 급변 사태라든지 핵실험이라 등등 하면서 체집 무기를 띄우는 횟수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미군의 병력들도 또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또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 같은 경우도 최신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전체 미군의 비용 자체에서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비용들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다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둔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미군의 군사 비용과 관련된 무기와 관련된 모든 비용도 다 부담을 해라. 이런 압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 논의할 부분들이 있는 게 실제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난 1950년대 이후 약 70년간 해마다 최소 수조 원의 무기를 저희가 수입해 왔습니다. 아니 1년에 5조 원씩 수입해 왔으면은 10년이면 50조거든요. 10년이면 50조고 50년이면은 50년이면 얼마 될까요? 약 뭐 수백조 원의 무기를 들여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주둔 비용은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사온 비용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만을 또 추가적으로 수조 원을 내라는 것은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한 미국통이고 그렇게 뭐 반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유사시에 그 북한으로부터 또는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한국이 공산화돼 가지고 경제가 일거에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발전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안정성을 기여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미국의 무기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주둔지 그 사용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사실은 또 우리가 또 그 혜택을 베풀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한국에도 혜택이 되지만 또 미국에도 사실 혜택이 되거든요.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태평양 방어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일본의 방어가 바로 일본이 이제 전선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미군의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주일 미군에 태평양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상당히 즉각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구조가 되면은 결국은 한국 자체도 문제지만 미국의 그 안보 위협도 굉장히 지대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뭐 동토천이든 평택이든 군산이든
한국의 주둔하는 자체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거면은 미국이 주장하는 5조든 6조든 그게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미국의 이익도 같이 누리는 현 상황에서 과도한 주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병자호란 때, 청나라 때 중국에서 요구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불합리한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두세 가지 대책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이에요. 미군의 한국 주둔 없이도 한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대비 체계가 되어야 되고요. 대비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기라든지 전쟁 능력 자체가 급격하게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급격하게 향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정신무장은 물론이거니와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랍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6.1 전쟁을 벌였던 수많은 전쟁을 이겼듯이 그런 전쟁에 유사시 전쟁했을 때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체제라든지 정신체계라든지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 그게 제일 우선 과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에게 한국에 주둔하는 주둔의 이익이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위한 것이 동시에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 설득해야 되고 만약에 그 설득이 먹혀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미군이 한 26,000명, 뭐 3만 명 주둔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냥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반 줄이고 반만 내겠다. 아니면 10분의 1로 줄여라. 굳이 상징적으로만 한국에 주둔하는 거죠. 보병 위주가 아니고 첨단 위주, 무기 위주로. 그럼 뭐 군산이든 평택이든 사실은 동두천이든 일부의 형식적인 주둔만 하는 거죠. 그리고 최첨단 무기로. 26,000명이 아니라 2,600명이 주둔하는 거죠. 그럼 주둔 비용도 10분의 1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무기는 우리가 사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거죠. 이런 체계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사태가 또 몇 가지, 그래서 주한 미군 주둔은 그렇게 보고요. 코로나 사태가 던진 몇 가지 교훈은 전쟁의 승패는 반드시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시리아 사태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도 저희가 얻은 교훈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은 미국이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사실 좀 미국이 다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미군이 어마어마하게 물량 공세를 압도적인 무기를 체계를 가지고 아사드 정권을 쫓아내겠다고 또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실제로 이제 거의 전쟁을 했죠. 그리고 반군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미군은 최첨단 무기로 이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병과 그냥 일부 재래식 전투기로 무장한 소련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오히려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만약에 한국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한국이 주둔했기 때문에 이기느냐 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또 크게 미국이 주둔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최첨단 F-35 등등 무기가 지금 F-35가 아랍에도 가 있지만 시리아를 못 이겼거든요. 그러면 F-35가 1000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오키나와에 주둔을 한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미군이 한국에 대량으로 주둔하는 이런 거는 차라리 이참에 판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다소 정치적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참에 미군의 철수를 대규모 철수 그리고 일부만 주둔하고 대규모 철수와 동시에 미군 철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좀 현재 가장 지금 제가 입장에서는 가장 못마땅한 것은 전시 군사 작전 통제권이에요. 전시 군사 작전 통제권이란 뭐냐면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사의 이동과 관련된 작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미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쟁이 발발했을 때 5천만 명의 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전쟁 체계로 갔을 때 한국의 수명이 가장 희생을 적게 당하느냐 관련된 부분은 미군은 관심이 없어요. 미국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하고 재작년에 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의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부 미국의 조야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을 때리자. 북한을 때리면 약 500만 명의 한국 희생 당할 수도 있다 했는데, 미국의 일부 급진적인 사람들은 한국의 500만 명이 희생을 당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대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은 북한의 미사일이 로스앤젤레스에 떨어져가지고 5만 명의 미국민이 희생당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한국에는 500만 명이나 1000만 명이 목숨을 잃더라도 별 관심이 없고, 미국의 국민이 5만 명이나 심지어는 500명이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전쟁의 작전 통제권은 적어도 한국군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전쟁의 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자주국방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지만, 한국의 경제를 우리 최근에 봤지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안보거든요. 안보와 안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군의 철수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특히 코로나 사태와 조합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강대한 북한은 아니더라. 그 예는 얘기했듯이 간단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만 명이 미국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아사드라는 힘없는 정권마저도 물리치지 못하는 미군 군사력을 보면서 한국의 대규모 2, 3만 명이 머무른다고 해서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을 차치하고라도 어마어마한 주둔 비용을 만약에 5조, 6조씩 주기 10년에 60조를 줘야 돼요. 그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부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무기까지 또 해마다 수조 원을 사면은 F-35 구입 비용은 수십조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이런 체계로 가지고는 한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하겠다는 이 전략 자체를 적극적으로 저희는 대치기를 해서 한국의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그 삭감, 인원수 삭감, 거기다가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수, 그리고 한국의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문제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기업들이 날아갑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발발하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논쟁은 결국 작은 문제가 아니고, 특히 한국민의 안전과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에 그 북한 핵 사태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굉장히 우리와 시각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미국에 관한 바라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 무방과 혈맹이라는 그 말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기대는 그러한 그 체계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도 8주차 때 목격했지만, 기존에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이라는 나라들도 그렇게 막강한 나라들은 아니라는 걸 목격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밀접하게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둔 비용을 1조에서 500%를 올려가지고 600%를 올려가지고 5조를 달라 6조를 달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자주국가로서는 정말 참기 수모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참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가 이제 결국에는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또 어떻게 재편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쟁사, 최근의 전쟁사를 보시죠. 가깝게는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시리아와 관련된 아사드 정권과 전쟁이 있었고, 또 러시아와 관련된 크림반도와 관련된 전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미국은 단 하나도 승리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과도한 주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라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기회주의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다 좀 자국 이익에 치중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비롯하면서 여러 산업체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관광을 다닌 적이 있으세요? 해외 관광을 다닌 적이 있으세요? 비행기를 이용한 적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항공업체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파산을 시켜야 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한국에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